19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최초의 영화관은 동대문 활동사진이었으며 원래는 한성전기 회사의 공터였으나 영화를 유료 상영한 것을 계기로 상영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 초반에는 특별한 시설 없이 야외 상영장의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2, 3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 극장 시설을 갖추게 되고 박승필이 인수하게 되면서 명칭도 광무대로 바뀐다. 일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상영되는 활동사진 구경은 서울의 밤거리에 등장한 새로운 관람 문화였다. 활동사진은 저녁 소일거리로 서울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처음엔 입장료를 빈 담뱃값 10개로 대신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입장료를 10전으로 정했다. 값이 싸다고 광고하였지만 당시 신문 한 달 구독료가 20전에서 30전 정도였으니 결코 저렴하진 않았다. 매일 저녁 입장료 수입이 100원에 달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대략 1000여 명의 관객이 몰려온 셈이다. 관객은 신문 광고를 통해 끌어모았다. 한소리, 탈춤, 연극 등이 중심이었고 영화는 사이사이에 잠깐 보여지는 형식이었다. 즉 최초의 영화관은 영화 전용관이 아니라 영화와 연극의 겸용 공간이었던 것이다. 단성사에서는 황금광시대, 카츄샤, 아리랑 등 무성영화 시대의 주요 작품들을 상영했다. 단성사는 1917년 일본인이 인수함으로써 무대 공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전통 연희나 신파극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1918년 본관을 신축하며 영화 전용관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나게 됐는데 각 민족의 전용 극장은 영화를 각자의 언어로 우선적, 배타적으로 해설했기 때문에 극장은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균질하고 단일한 공간으로 상상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치하에서 불가피하게 극장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단성사에서 개봉한 영화 아리랑은 무성영화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이 화면만을 본 것은 아니다. 변사의 해설이 있었고 극장마다 악단이 있어 화면에 맞춰 음악을 연주했다. 개철씨, 이제 어떠시려? 데리고 살지 뭐. 결국 영옥은 기왕 이렇게 된 이상 개철이 그녀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변사가 노래를 부르면 관객도 따라 불렀다. 말하자면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상영은 변사의 공연과 악단의 연주가 함께하는 일종의 버라이어티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0년대 초반 영화 관광객들은 조용히 집중해 영화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영화 내용에 대해 주위 관객과 이야기 나누고 영화에 박수를 친다거나 소리를 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하여 다른 관객의 영화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변사들의 관람에 대한 개입은 관객이 디제시스적 환상이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영화 관람 형태는 세련화되고 질서를 갖추기 시작한다. 유성영화 도입 이후 관객의 영화 해석에 변사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었으며 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변사가 있는 영화관을 피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이 등장하게 되기도 한다. 1930년대 경성에서도 토키가 도입됨으로써 영화 텍스트가 배우의 목소리, 음향, 음악을 재생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가수, 변사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모던 영화관에서는 이전에 활발히 활동하던 변사와 상인을 전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 역시 최고급이어서 관객이 안락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건물은 지상 3, 4층의 철골 구조물로 소형 규모는 1000에서 1500명 정도로 조선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영 양상, 환경의 변화는 남촌의 모던 영화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남촌의 모던 영화관을 출입하는 관객은 기본적으로 영화를 잘 이해하고 조용히 영화에만 몰입하는 관람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컸다. 영화령이 시작된 1940년부터는 영화관의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문화영화를 상영하는 전문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극장에서도 문화영화가 강제 상영되었는데 더 나아가 총독부는 문화영화만을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을 만들어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1955년 극장계에 등장한 지정좌석제와 교체 입장제는 국내 문화계를 민감하게 만든 사건이었으며 극장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도였다.
지정 좌석제는 관객들이 정해진 좌석에 앉아 관람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전까지 입장료를 지불하면 어디든 앉을 수 있었던 행동에 제약이 가해졌다. 지정 좌석제는 관객 및 문화예술인들에게 이상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긍정되었으며 디제시스적 공간으로 재편된 극장을 통해 문화적 후진성 열등감에서 벗어나 서구 선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을 체감하는 공간으로 규정되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 1960년대의 영화관은 서민 대중들의 유일한 오락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당시 영화 관람객들은 극장과 더불어 근처의 다방, 공원, 음악 감상실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을 함께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화 구경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풍경과 여가시설을 구경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당대의 영화 관람은 비일상적인 문화 행위였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동반하는 집단적 경험이었다. 1960년대 이후 영화관을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우선 외화관과 방화관으로 나뉜다. 개봉 순서에 따라 3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영화 한 편이 극장에 걸릴 때 가장 먼저 개봉관이라고 불리는 시내 중심의 극장에서 개봉한다. 단성사, 피카디리, 명보극장 등 대부분의 개봉관은 종로나 충무로 등지에 위치했다. 많게는 1000개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기대작이 개봉하는 주말이면 밀려드는 인파로 주변은 엄청난 혼잡을 겪기도 했다. 명절이면 극장가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마땅한 즐길 거리가 없었기에 신정이나 설날에 영화 구경은 거의 유일한 낙이었다. 사진은 1965년 1월 2일 서울 중구 명보극장 앞이다. 70년대 초반 서울 시내에만 140여 개의 극장이 있었다. 그중 개봉관은 10곳도 안 됐고 나머지 대부분인 130여 곳이 재개봉관, 3개봉관, 4개봉관이었다. 현재 영화관에서 담배를 핀다는 건 객석은 물론 휴게실에서도 생각하기 어렵다. 당시의 재개봉관에도 스크린 양옆에 금연과 탈무라는 표어판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관객들은 객석에 앉아 그냥 피웠고 그때의 담배관념에서 이 흡연을 말리는 이도 없었다. 1980년대 영화 산업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지속적인 하강 곡선을 반전없이 이어갔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의 보급에 영화가 대응하는 방식은 대형화, 표현 강도의 강화 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영화 산업은 대형화의 길을 택하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했고 표현 강도를 강화하기에는 검열의 수위가 장애가 되었다. 1988년 6개의 상영관을 갖춘 시네하우스의 개관을 시작으로 2개 이상의 상영관과 영사실을 가진 복수 영화관이 다수 등장했다. 본격적인 복합 상영관 시대는 1989년에 서울 시네마타운이 3개관으로 증축을 하면서 열리게 된다. 이후 1998년 CGV가 쇼핑센터 내에 11개의 상영관을 갖춘 복수 영화관을 개관하며 최초의 현대식 멀티플렉스를 국내에 도입했다. 멀티플렉스는 복수 영화관과 쇼핑몰, 음식점, 백화점 등의 부대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관객들은 영화 관람과 더불어 생활 및 문화 공간으로 이용했으며 영화 관람은 점차 쇼핑이나 식사와 같은 일상 소비와 결합되며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등장은 관객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한국의 영화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2009년을 전후로 특수 상영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수 상영관은 일반 상영관과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나 스크린, 조명, 음향 시스템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화된 상영관으로 IMAX, 3D, 4D가 대표적이다. 먼저 IMAX는 Image Maximum의 약자로 초대형 스크린 방식을 이용한 촬영과 영사 시스템을 말한다. 가장 큰 장점은 큰 스크린이며 스크린을 평면이 아닌 곡선 형태로 만들어 관객의 시야 범위를 최대로 넓힌다. OTT는 이미 TV와 방송사 위주의 전통적인 영상 플랫폼을 대체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0대와 20대가 전체 OTT 사용자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30대까지 합친다면 약 70%가 젊은 세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는
OTT 미래 경쟁력은 정교한 콘텐츠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에 달렸다고 예상한다. 현재 OTT 플랫폼을 선택하는 우위를 선점한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큐레이팅을 소비하려 할 것이고, 이에 미래 OTT는 그에 맞게 트렌드를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 문화는 크게 변해왔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문화 변화는 어떠할지 고민해보고 고찰해보는 그런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우리 조의 영상 제작의 목적이기도 하다.